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서울 지역 자사고 평가가 마무리돼 13곳 가운데 8곳, 60%가 탈락됐습니다. 엇갈리는 학부모 반응, 양쪽 얘기 다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철회와 협의를 요청한 가운데 일본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경제산업상과 관방장관이 잇따라 수출 규제 조치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라며 보고서 채택을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후보를 용납할 수 없다며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윤석열 후보자가 아니라 자신이라고 YTN에 밝혔고, 이남석 변호사도 윤대진 당시 대검 중수부 과장이 자신에게 윤 전 서장을 소개했다고 YTN에 답했습니다. 서울 지역 자율형 사립고 13곳 가운데 8곳에 대해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선행학습 등 입시 위주의 교육 과정이 큰 감점을 받았기 때문인데 서울 자사고 교장연합회는 지정 취소가 강행되면 소송을 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측 북핵협상수석 대표인 이도훈 본부장은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이달 중순에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본부장은 판문점 회동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되었다고 평가하고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의 협의를 위해 출국했습니다. 폭염특보 속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은 무더위를 식히는 장맛비가 전국에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 시간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엔 남부지방, 오후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총 자산 10조 원 이상 34개 대기업 집단 가운데 30개 그룹 총수들을 내일 오전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일본의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30개 기업 총수와 경제단체장 4명을 함께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현실적인 대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석 대상은 수출 규제 품목이 미치는 파급 효과와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는 수출 제한 품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우리 기업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전례 없는 비상 상황에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상황에 따라선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 대응체계 구축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브리핑을 열 예정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일본이 최근 수출 규제 강화 조치의 이유로 우리 수출 통제 제도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고, 구체적으로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모범적으로 수출 통제 제도를 운영하면서 국제 평화와 안전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습니다. 그간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한국의 수출 통제 제도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본 일본 측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최근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하여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화수소의 수입, 가공, 공급, 수출 흐름 전반을 점검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관련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 통제와 관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수출 허가를 받고 최종 사용자 보고 등 각종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구체적인 정보를 한국을 포함한 유관 국가와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관한 사안으로 일본 측 관계자의 근거 없는 이러한 의혹 제기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를 높이 신뢰하는 국제사회의 평가와는 완전히 상반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웃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길 바랍니다. 네, 이상 브리핑을 하셨고요. 플로어에 계신 기자님들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의 김성진 기자님. 그 일본과 양자 협의가 예정되기가 그때가 언제 말씀이십니까? 현재 12일 오후로 현재 조율되고 있고요. 그 참석 범위와 논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조율 중에 있습니다. 12일 오후입니다.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연합의 한국경제 구은서 기자님. 만나시는 건 도쿄에서 만나시는 건가요? 양자협의 장소요. 뭐 그걸 포함해서인데요. 뭐 도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채널 A 이현숙 기자님. 우리 쪽에서는 계속 철회를 요구하고요. 이번에 거기에서 된 건 이번 일본이 근본 조치를 취하게 된 그런 내용에 대한 그 사실 확인과 또 우리 쪽의 입장을 가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번에 일본과 함께 일본과 만나려 하는 것입니다. 네, MBC 장준성 기자님. 네, 일본 측 접촉해서 이제 하실 여러 가지 절차와 주장과 의견들이 있을 텐데 그것 말고요. 지금 다 공개하실 수 없을 테니까 실제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이주 얘기도 하고요. 굉장히 물량이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고 심각한 상황에 예고하고 있는데 산업부 입장에서는 지금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 또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혹시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업계 측과 현재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민관이 함께해서 가능할 수 있는 조치들을 현재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최혜한 기자님. 그 WTO 긴급 안건 상정됐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좀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건지 국제사회에, 그다음 이 이후의 절차가 뭐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긴급안건 상정이라는 것은 WTO 상품이사회 긴급 안건으로 상정이 됐다고 오늘 외교부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관련돼서 현재 WTO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 국제 다자적인 기회나 또 양자적인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회에 우리 현재 우리 한국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이번에 WTO에서 상품무역 이사회가 이번 7월 8일에서 7월 9일에 이 이사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저희는 저희들의 입장을 그때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로이터의 박주민 기자님. 아닙니다. 언론상에서 지금 나온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국민일보 전성필 기자님. 실무진 일본 측과 협상할 실무진 대표가 어느 정도 급인지 궁금합니다. 국장급이신지 아니면 그 위쪽이신지. 결정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YTN 신윤기 기자님. 예. 무슨?
그 당초에 처음에 저희가 그 입장문을 발표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일본의 그 조치가 우리의 그 징용 문제에 대한 조치가 있을 때부터 정부 차원에서 TF를 구성했고요. 일본의 조치를 예상을 하면서 그 대비와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있어서 지금 그 기자분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모든 사항을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에게 뭐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또 한 방법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대방이 있고 아직도 상대방이 그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 조치가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 가능한 한 모든 대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습니까? KBS 정 기자님. 네, KBS 정현우입니다. 그 기업 쪽에서는 우회 생산해서 소재를 수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뭐 대만이나 뭐 중국 이런 곳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가능한 방법이 대안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번 주 중으로 뭐 산업부에서 단기 뭐 중기 대책을 내놓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업계가 준비하고 업계가 다양하게 자구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부 측에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최대한 도우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가 관련할 수 있는 대책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결정이 되면 그 발표 시기와 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기와 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JTBC 이정 기자님. 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셨는데 간단히 요약을 하면 한국은 모범적인 수출 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가 북한에 반출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일본의 근거 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 12일 오후 도쿄에서 일본과 양자 협의를 조율 중이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 앞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철회와 협의 요청을 했는데요.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도쿄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보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겁니까? 네, 대놓고 문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 거부하겠다는 분명한 뜻은 일본 정부 책임자들이 잇따라 밝혔습니다. 우선 사실상 보복 조치를 단행한 경제산업성에서 먼저 나섰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수출 규제 조치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협의하자는 우리 정부 요구에 한국과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번 조치는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한 일본 국내 운용을 재검토한 것이라면서 철회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정례 브리핑에서 거의 똑같은 내용을 거론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하는 데 필요한 일본 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협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제재 철회와 협의 요청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일본 정부가 일제히 나서서 거부 의사를 밝힌 겁니다. 네, 협의할 문제가 아니다, 협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와 더 논의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출 규제 철회 혹은 수정을 염두에 둔 한국과의 협의는 하지 않겠지만 자신들의 조치에 대한 설명은 만나서 할 용의가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수출관리 당국에서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해서 실무 수준에서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스가 장관도 한국 정부에서 이번 조치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사무 레벨, 즉 실무적 수준에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 당국자 간 협의가 이번 주 안에 도쿄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협의가 열리게 되면 일본 정부는 이번 규제가 수출 금지가 아니라 무역 관리를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특정 국가를 차별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며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여서 이번 협의를 계기로 사태가 수습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최근 며칠간 일본의 사실상 보복 조치에 대한 비판 기사를 쏟아내왔는데 오늘은 관련 보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오는 21일 일본 국회의원 선거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속 비판의 날을 세워온 도쿄신문은 서울의 한 슈퍼에서 일본 맥주와 식료품들을 진열대에서 철거하는 컬러 사진을 게재하면서 국내에서 확산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전했습니다. 또 인터넷에는 수십 개의 불매운동 대상 일본 기업 리스트가 전파되고 있고 일본 여행을 취소했다는 인증사진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네, 일본 언론이 이런 점들도 신경을 쓰고 있다. 자, 일본 정부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현지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누굴 만나는지 좀 알려지고 있습니까? 네, 이재용 부회장이 도쿄를 방문한 것은 지난 7일 그러니까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때 공항에 도착하는 장면이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는 장면이 포착된 이후에 이 부회장의 도쿄 내 행적은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도쿄에 있는 삼성전자 인사들에게도 미리 방문과 관련된 일정이 전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평소 도쿄를 자주 오가면서 일본 정재계 인사들과의 두터운 관계를 맺어온 만큼 이런 인사들을 위주로 만나 이번 사안에 대한 조언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부회장의 행적과 관련해서는 일본 방송 TV 아사히가 오는 11일까지 이 부회장이 도쿄에 머물 것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TV 아사히는 이 부회장이 도쿄에서 일본 대형 은행과 반도체 관련 회사 측 인사들과의 협의를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일본 정부의 이번 제재 조치로 삼성전자에서 사용하는 반도체 소재 조달이 정체될 염려가 있어 이와 관련된 대응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도쿄 방문 기간에는 제재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일본 기업과의 협의는 미룰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네, 황보현 특파원으로부터 일본 현지 분위기 들어봤는데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철회를 위해서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앞서 성현모 장관이 브리핑에서 WTO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한국 입장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의 억지 주장과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알려나갈 방침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조치 철회와 양국 간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합니다.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 두고 있지만 양국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일본에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일본 스스로 경제 보복 조치를 철회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정리한 자료를 조만간 재외공관에 내려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본의 보복 조치가 미국이 강조하는 한미일 협력에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도 펼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에 수출한 화학물질이 북한에 유입됐을 수 있다는 황당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일본 고위 인사가 의혹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 의무사항을 철저히 지키고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등 일본 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려 조치 철회를 우회적으로 압박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하루를 넘겨서 오늘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윤 후보자는 내내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지만 청문회가 채 끝나기 전에 직접 소개했다고 언급한 육성 파일이 공개되면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지난 2012년 비리 사건에 연루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겁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석열 후보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입니다. 청문회 내내 관련 의혹이 제기됐지만 윤 후보자는 소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대검 중수부 후배인 우리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용산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지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뉴스타파의 보도가 알려지며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변호사를 직접 소개했다는 지난 2012년 12월 당시 윤 후보자의 육성 파일이 청문회장에서 공개된 겁니다. 내가 우리 중수부 연구하나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일단 네가 지금 배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배진이 한참 일하니까 이게 또 형 문제 가지고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가 그러면은 윤우진 사장 한번 만나봐라. 당시 윤 전 세무서장에게 자신이 이야기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라고 했다는 녹취까지 나왔습니다. 내가 이남석한테 문자를 넣어주라 그랬다고. 윤석열 부장이 얘기한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한 문자를 넣어서 하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라. 야당 의원들은 곧바로 윤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예? 지금 저게 소개가 아닌 뭐가 소개입니까?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 사건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 알선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사위 야당 간사까지 사과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진짜 잘못하신 것 같은데 오해가 있을 수 있도록 하신 데도 사과를 하시고. 윤 후보자는 이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시켜준 것은 아니라며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변호사를 선임시켜준 사실은 없다고 저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 형제들이 한 거라고. 윤대진 검사를 좀 보호하려는 마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서 그럼 얘기는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이걸 못하니. 윤 전 세무서장과 이 변호사는 앞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은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로 강볼로 불렸던 윤 후보자는 거짓말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그런데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친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윤석열 후보자가 아니라 자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검찰국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윤 전 세무서장에게 소개한 변호사는 자신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 시절에 직속 부하였다면서 이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윤 국장은 친형인 윤 전 세무서장이 경찰 수사에 대해서 묻길래 현재 검사인 자신에게 묻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해보라며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직접 소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변호사도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남석 변호사는 오늘 오전 YTN과 통화에서 지난 2012년 당시 윤대진 대검 중수부 과장이 자신에게 윤 전 서장을 소개해주면서 경찰 수사로 힘들어하고 있으니 직접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윤 서장이 우울증을 겪고 있어 한동안 말상대를 해줬을 뿐이라며 경찰에 선임계를 제출하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거짓말 논란이 얹어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후폭풍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여당인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위한 적임자라며 방어에 나섰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고발까지 검토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보수 야당들의 압박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일단 여당은 정면 돌파를 선언한 거죠? 네, 위증 논란이 당혹스러우면서도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뜻이 분명합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 후보자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라며 한국당이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면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세는 빗나간 화살처럼 엉뚱한 곳으로만 날아갔습니다.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문회는 국민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다며 검찰총장 후보자의 당당한 위증을 목도하는 자체가 불행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온종일 국민들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은커녕 청문회를 모욕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청문회장에서 종일 거짓말하는 검찰총장은 도덕성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인사청문회장에서 하루 종일 거짓말을 한 사실은 도덕성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이처럼 첨예한 공방에 한국당은 후보자 사퇴를 당론으로 정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검토한다고 밝혀 청문 보고서 채택은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또 오늘 대정부 질문 첫날인데요.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 네, 첫날인 오늘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주요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과 남북미 판문점 회동 이후 북미 실무 협상의 진척 상황, 또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등 굵직한 현안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남북미 판문점 회동 이후 미국이 북핵 동결 수준에서 만족할 거라는 주장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비핵화가 목표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의 확고한 목표는 북한의 핵 폐기고요. 동결, 즉 핵 활동의 중지는 핵 폐기로 가기 위한 당연한 전제다. 북한에게 완전한 폐기가 목표라는 건 불변의 사실입니다. 네, 또 일본 아베 총리가 한국 수출 규제 이유로 우리나라의 대북 제재 위반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자칫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안보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면서 사실과 맞지 않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어선의 입항 사건도 쟁점인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대통령께서 판단하고 조치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산업 생태계 최상위에 있는 공공기관이 공정경제 모범을 보여 경제 행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미 자율적으로 관행을 개선한 기관도 있다면서 모범 사례의 민간 확산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 문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정부는 지난 2년간 공정경제를 위한 시장의 새로운 규칙과 기반을 만들어 왔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에서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조항과 면책 규정을 삭제하거나 개선했고 소비자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공공기관과 거래 당사자인 민간기업 사이에도 불공정 행위를 차단했습니다.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줄이도록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시범 적용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서울의 자율형 사립고 13곳 가운데 8곳이 무더기로 재지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이들 학교는 평가 결과 기준 점수인 70점을 넘지 못했는데 입시 위주의 교과 과정, 또 운영 등이 주요 취소 사유가 됐습니다. 자사고 공동체연합은 강력히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권호진 기자. 네, 서울시 교육청입니다. 네, 60% 정도 되더라고요. 어느 학교들입니까? 네, 재지정에서 탈락한 자사고는 서울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숙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곳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자사고 13곳에 대한 운영평가 결과 8곳이 기준 점수 70점에 미달돼 지정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학교는 학교 운영과 교육 과정에서 감점을 많이 받았는데 특히 선행학습 등 입시 위주의 학습 비중이 높은 점 등이 주요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고교 서열화를 우려해 구체적인 평가 점수 기준 지표 점수와 총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재지정에서 탈락한 학교들과 청문을 한 뒤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 지원 방향, 경쟁 위주 고교 교육과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정상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취소가 결정된 학교 가운데 5년 전 평가에서도 탈락했던 학교가 다수 포함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4년 첫 재지정 평가에서 경희구와 배재, 세화, 숭문, 신일, 우신, 이대부고, 중앙고 등 8곳이 기준 점수에 미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숭문고와 신일고는 서울교육청의 청문 절차를 거친 뒤 구제를 받아 6곳에 대해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육부가 이를 반대하면서 정부와 교육청이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6곳 모두 자사고로 남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014년에 이어 이번에도 자사고 지위를 잃을 위기에 처한 학교는 경희와 배재, 세화, 이대부고, 한대부고 등 5곳입니다.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돼 내년에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현재 재학생들에게는 기존 자사고의 교육 과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잠시 뒤에 직접 들어볼 예정입니다만 해당 학교 또 학부모들 반발이 거세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사고 교장연합과 학부모연합, 동문연합, 자사고 수호 시민연합으로 구성된 서울자사고 공동체연합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정 취소 결정은 각본에 짜맞춘 평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평가 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와 소송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학교 평가를 빙자해 자사고를 없애기 위한 위장평가 결과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5년 전 잘못된 평가의 재판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평가 기준 설정과 평가위원 선정 등 평가 전반에 대해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사고 연합은 지정 취소가 결정된 8곳을 포함해 서울 22곳의 모든 자사고가 비상체제로 전환해 공동 대응에 나오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근우진입니다. 네, 이번 결과에 대해서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논평에서 서울시 교육청은 부실한 재지정 평가를 통해서 자사고의 수명을 연장해주는 심폐소생술을 했다며 8개 학교만 재지정 취소된 데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또 자사고의 존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삭제해서 자사고 일괄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고교 체계를 지금처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해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인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는 자사고로 재지정이 됐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오늘 인천 포스코 고에 대한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기준 점수 70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이번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거제에서 전처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을 숨지게 한 남성이 경찰과 밤샘 대치 끝에 옥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남성은 전처와 피해자의 사이를 의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건물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50대 건설회사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나던 길입니다. 변을 당한 남성은 뒤이어 문을 열고 나오지만 곧 쓰러집니다. 피의자인 45살 박모 씨가 향한 곳은 20층 옥상. 옥상 난간에서 출동한 경찰과 16시간 동안 대치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나는 뒤로 그 옆에 있었는데 나하고 눈이 마주쳤다. 그래 나는 얘한테 던질까 싶어 없어도 겁니다. 박 씨가 남긴 유서에는 전처와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단 박 씨가 전처와 피해자의 사이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피의자는 구두 진술상 전처가 다니는 회사 대표하고 전처와의 내연 관계를 의심을 했고 그래서 범행을 한 것으로 진술을 구두로 하였고 이에 대해서 전처는 그것이 피의자의 오해다라고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숨짐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술에 취해 아내를 감금한 60대 남성이 7시간 넘게 경찰과 대치 끝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특수감금 혐의로 60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어젯밤 10시 반부터 7시간가량 아내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흉기를 이용해 아내를 가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직폭력배 조직원이 성인 오락실 업주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났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9시 반쯤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성인 오락실에서 업주와 종업원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업주는 배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네, 자사고 취소 결정에 대해서 찬반 여론 뚜렷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퀵터뷰에선 자사고 폐지 반대 입장, 또 찬성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지 반대 입장인 서울 자사고 학부모연합회 전수화 회장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의 자사고 60%가 이번에 이제 취소가 된 건데 탈락을 한 건데 이번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는 일단은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예. 예, 이게 공정하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는 평가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이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은 그 평가 과정을 문제 삼는 것인가요? 네, 저희가 일단은 평가 지표도 공정하지 않을 뿐더러 네. 그리고 서울의 이 자사고들은 다양한 학교만의 권학 이념이 다르고 학교마다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과연 어떤 하나의 평가 지표로 어떠한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고요. 예, 그리고 일단은 평가위원 자체도 공개를 안 하시는 것도 네. 저희는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교육감께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그 자사고 같은 경우 뭐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정한 주기로 감사를 받고 지정을 연장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70점이잖아요. 그 기준이. 그 기준을 넘지 못하면 일반 고등학교로 바뀌는 게 사실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네, 그 절차상의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그 평가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일단은 저희가 그 기존에 진행하셨던 부분하고 일단 평가 점수 자체도 이제 갑자기 상향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이 평가 지표 자체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시는 그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의 주인인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가 없이 네. 무조건 이거를 폐지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동의할 수 없고요. 평가 지표에 의해서 그 객관적으로 저희가 평가됐다고 일단은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요거는 왜냐하면은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투명하게 네. 정치적인 거라고밖에 저희는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어떤 점이 정치적이라고 보시는 거죠? 정권이 이제 바뀔 때마다 이런 기준이 바뀌고 이런 점을 문제 제기하시는 건가요? 네, 처음부터 일단 자사고 폐지가 정치적인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 공약에 맞추어서 평가를 진행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평가를 객관적으로 5년마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정치 공약에 의해서 일단 폐지를 염두에 두고 평가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 입장에서는요. 네. 그렇군요. 학생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크게 막 동요하고 일단은 차분하게 저희가 엄마들이 학생들을 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나름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참 이 시기에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네. 일단은 지금 차분하게 각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네. 그렇군요. 기말고사 기간이군요.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자율형 사립고 애초에 취지가 획일적인 통제 이런 교육에서 벗어나서 학사 운영이라든지 어떤 그런 교육 과정을 좀 자유롭게 운영하고 학부모와 학생에게 좀 평가를 받아보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근데 지금의 네. 자사고는 이를테면 뭐
그 회장님께서 동의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 학원처럼 변질이 됐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 네네.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물론 그렇게 사람의 생각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네. 일단 그건 일부분의 어떤 한 부분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정말 자사고를 보내는 학부모나 학생들을 조금 더 깊게 좀 더 다양하게 많이 만나보신다면은 네. 자사고는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교육 과정으로 학생의 특성을 살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가는 학교가 아니라 내 아이가 독특한 성향을 갖고 있고 내 아이에게 뭐 이렇게 어떠한 하나의 꿈을 향해서 그 꿈을 좀 지지해주기 위해서 조금 더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보내는 학교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마치 귀족 학교처럼 그리고 마치 이렇게 대입을 목적에 두고 있는 학교처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비하돼서 이렇게 말이 나가는 것 자체가 저희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뭐 회장님을 포함해서 이렇게 자사고에 보내려고 했었을 때 학부모 입장에서 어떤 점을 좀 목적을 가지고 진학을 하게 된 건지 반대로 자사고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어떤 네. 기대를 걸고 학교를 보낸 건지. 네. 물론 이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네. 공부를 그리 잘하는 아이는 아니지만 저희 아이는 이제 저희 아이의 꿈과 저희 아이의 희망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하고 싶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시행되는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성향에 맞추어서 선택을 하는 곳이고요. 학교마다 각각 권학 이념이나 그리고 학교마다 각각 시행되는 프로그램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의 각자 자기 아이에 맞는 성향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자유로운 사립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높다는 거는 다들 아실 텐데 무조건 좋은 대학을 진학시키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성향에 맞추어서 꿈을 선택하고 이 아이의 성향에 맞추어서 고등학교부터 저희가 이렇게 좀 맞는 거기에 맞는 학교를 선택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교육청이 22일부터 청문 과정도 거친다고 하던데 뭐 이 자리에 참석해서 어떤 말씀, 그러니까 교육 당국이 앞으로 어떻게 좀 주장을 해나가실 건지 한번 그 계획까지 듣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저희가 상당히 오늘 지금 바로 발표가 된 상황이어서 좀 당황스럽고요. 예. 예, 그리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좀 해보고 논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지금까지 나온 학부모들 반응 중에 대처와 관련해서 가장 좀 모아지고 있는 반응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네. 네. 저희의 목소리도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엔 자사고 폐지 찬성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이윤경 상임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60%가 탈락이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사고는 사실 처음부터 실패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다양화라는 목적으로 법까지 개정하면서 만들었지만 사실 정말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어느 정도 이뤄냈는지 묻고 싶어요. 지금 자사고는 사실 정시 위주거나 아니면 수시 위주인 대학 입시 학원으로 전락했고요. 그렇다면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 자사고를 취소하고 또 일반고로 전환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61조에 의해서 사실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시행령까지 개정해가면서 지금까지 간신히 끌고 온 거고요. 그래서 실패한 자사고 정책은 더 늦기 전에 일괄 정리를 해서 자사고가 없던 시절로 되돌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사고의 어떤 형태 자체를 실패한 정책으로 보신다는 말씀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앞서 뭐 들으셨겠지만 지금 자사고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뭐 폐지되는 것에 대한 반대와 더불어 또 여론도 그렇습니다. 일부분 교육이 하향 평준화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다양성과 뭐 자율성을 침해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자사고가 사실 원래 그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출발한 건 맞아요. 네. 하지만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었다는 거는 여러 각도에서 다 입증이 됐고요. 그래서 그동안 성적 우수자를 선발한다든지 아니면 우선 선발권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수정해 왔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사고 교육 과정이 사실 다양성이 아니고 입시에 치중한 획일적인 과정을 그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는 다 드러나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자율성만을 주장한다는 것도 역시 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자사고가 폐지되면 교육이 하향 평준화된다는 말이 사실 저희는 되게 기분이 나쁜데요. 네. 이건 역시 자사고가 상이고 또 일반고가 하라는 그런 인식에서 출발한 특권 의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입증된 사례를 본다면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해서 성공한 사례가 이미 있어요. 아시겠지만 미림여고를 보시면 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해도 아무 일 없다라는 것, 그리고 더 좋은 교육과정으로 더 발전된 교육과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더 발전됐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느 방식으로 어떻게 좀 개선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사고가 사실 지금 운영하기 이전에도 자사고가 아닌 시절에도 잘 운영이 되고 있던 학교들이었고요. 네. 미림여고의 사례 역시 그 자사고의 그 다양한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네. 교육청의 지원을 받으면서 계속 지속을 하고 그 속에서 원래 미림여고가 운영해왔던 그런 교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계속 잘 운영하고 있는 사례거든요. 사실 뭐 자사고 대 일반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굳이 교육의 가치로 따진다면 수월성과 평등성 논란이 좀 충돌하면서 생기는 어떤 논란일 텐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폐지가 됐을 경우 우려하는 목소리를 대신 또 전해드리면 오히려 사교육이 더 활성화되거나 강남 8학군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사고가 있을 때는 사교육이 그러면 줄어들었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사고에 입학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사고에 입학한 다음에도 사실 사교육은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교육은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네. 그럼 자사고가 있으면 사교육이 줄어들고 아니면 뭐 자사고가 폐지되면 사교육이 늘어날 거다. 저희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현재 그 고등학교라는 곳이 대학 입시를 위한 기관으로 전락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고등학교 간에도 이 수월성 교육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등학교 내에 서열화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 고교 서열화만이라도 극복을 하려면 네. 우선적으로 자사고와 일반고의 그 차별을 없애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좀 더 지원해서 키우자는 것이 이제 어떤 수월성의 측면인데 그것보다는 아이들에게 좀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 이제 대표님을 포함해서 자사고를 폐지하는 입장의 의견이겠죠. 네, 수월성 교육을 자사고에다 붙이는 거는 사실 잘못된 거고요. 자사고는 네. 원래 수월성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아닙니다. 네,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을 제가 대신 말씀드린 것이고 혹시 네. 뭐 지금 보면 자사고를 폐지해서 일반고로 가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다른 네. 좀 대안을 갖고 계신 게 있다면 고등학교 형태에 대해서 다양성과 자율성이 그 존중되어야 되는 거는 자사고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네. 네, 사실 지금 일반고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그 교육 과정의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미 일반고에서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네, 자사고를 뭐 그쪽으로 모범적인 학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견해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이윤경 상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그 대검 중수부 후배인 우리 이남석 변호사에게 그 윤우진 용산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죠. 그 당시에 불기소 처분을 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장관이에요. 아니 부장검사의 형인데 친형인데 그리고 맨날 언론에 나왔어요. 검경 간의 갈등으로 맨날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특히 황교안 장관이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 그게 궁금하면 여기다가 황교안 장관 전 장관 증인을 불러야 됩니다. 황교안 장관한테 물어봐야죠 이거를. 아니 그 당시에 전혀 보고라인도 아니고 결재라인도 아니고 수사라인도 아니에요. 그건 좀 얘기 좀 합시다 좀. 지금 제 발언 시간 남았잖아 지금. 인사진행 바로진 하라고. 그래서 그 중간에 끼어들 거야 지금? 뭘 조속조속 따져서 다음에 의견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아니 이거 법사위로 오랜만에 오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할 때는 존중해 주는 겁니다. 네? 장기현은 저도 혼 많이 났어. 김정기도 이거 지나 지켰어 그거. 그 혼 많이 나고 많이 바꿔서 우리 합의된 거니까 그거 지켜주세요 앞으로. 자, 법사위 이런 식으로 안 했어요. 법사위 이런 식으로 안 했어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 다음은 존경하는 장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청문회 예고편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나오던데. 지난 국정감사 때 장모님 얘기를 제가 해가지고 제가 오늘 우리 후보자님한테 아픈 얘기를 좀 할 겁니다. 후보자께서 그동안 2년 동안 적폐 수사를 통해 묻힌 그 피, 이런 피 묻은 손으로 과연 일선 검사들을 지휘하고 안아주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검찰의 수장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행한 일을 겪으신 분들의 이 앞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어찌 됐든 우리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죄를 그렇게 넘어가요? 난 좀 김종민 의원님 좀 오버하지 마세요. 그리고 발언권 없고 발언하세요. 위원장 하세요 위원장. 그걸 어떻게 윤석열을 죽인 겁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왜 과거 정권 얘기를 꺼내요? 그런데 누가 있겠어요? 네, 33도 안팎의 무더위 속에서 올해 온열 질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더위는 내일 장맛비가 내리면서 잠시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위와 장마 전망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정혜용 기자. 네, 기상팀입니다. 네, 비가 좀 내려야 할 텐데 일단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 질환자가 비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33도를 오르내리는 고온에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중서부 지역은 지난 4일부터 벌써 엿새째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졌는데요. 특히 지난 주말에는 서울 기온이 36.1도까지 올라 7월 상순으로는 80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7월 8일 어제 기준으로 온열 질환자 수는 254명입니다. 관측사상 최악의 더위로 평가된 지난 여름 같은 기간보다 34명이나 많은 수치입니다. 여름철 온열 질환은 열사병과 일사병이 대표적인데요. 일사병은 땀을 많이 흘려 탈진 증상을 보이는 데 반해서 열사병은 피부가 뜨거워지면서 40도 이상의 고열 증상이 동반됩니다. 온열 질환 환자는 우선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한 뒤 환자의 몸에 물을 적셔 몸을 식혀야 합니다. 또 땀을 많이 흘려 극심한 피로감이 느껴질 때는 소금물이나 적당량의 이온 음료로 수분을 보충해주면 좋습니다. 네, 내일 더위를 식혀줄 장맛비 소식이 있긴 한데 이번에도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 곳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은 지난달 29일 이후 11일 만에 장마전선이 내륙으로 북상합니다. 이번 비로 무더위는 주춤하겠지만 비 피해를 대비해야 하는 곳도 있는데요.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곳은 동해안 지역으로 영동 지역은 최고 200mm 이상, 영남 해안은 1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이 지역은 돌풍과 함께 시간당 3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은 산불 피해가 발생한 곳이라 산사태가 우려되고 또 축대 붕괴 등 시설물 피해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에 시작돼 모레 오전에 그치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글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네, 정혜윤 기자가 지금 이 호우 예상 지역들 짚어줬는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뿐만 아니라 농작물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지나면 병충해 발생도 잦아지는데 올해는 일부 지역에서 과수 화상병도 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대비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이성우 기자입니다. 장맛비에 잠긴 논밭과 비닐하우스. 매년 장마철마다 집중호우로 벼와 밭작물이 물에 잠기거나 쓰러지고 병충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논에서는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시설과 물골을 미리 정비해야 합니다. 수로 주변에 난 잡풀도 제거하고 모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배수로도 막힌 곳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 배수로 작업을 안 하면은 물이 많이 내려올 때는 막혀가지고 넘어가지고 논으로다가 들어가는 위험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배수로 작업을 꼭 해야 됩니다. 밭작물도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지주대로 튼튼히 고정하고 끈으로 묶어줘야 합니다. 장마철에는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병해충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방제도 필수. 충북의 경우 아직 과수화산병이 진정되지 않고 있어 장맛비가 많이 내릴 경우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수원에서도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로를 잘 관리하고 바람에 가지가 찢기지 않도록 받침대를 설치하거나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가수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강풍이나 태풍 같은 피해 등으로 인해서 이제 쓰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일으켜 세워주고 뿌리가 이제 노출된 경우에는 흙으로 덮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밖에 축사등도 배수로를 정비하고 비가 그친 틈을 이용해 방제약을 살포해야 병충해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만큼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농작물 관리 대책을 잘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네, 그리고 날씨가 덥다 보니 남자 직원들이 반바지를 입고 근무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공무원 반바지 패션쇼까지 열렸다고 하는데 직원들 반응도 대체로 좋아요였습니다. 김학무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달 들어 남성 직원의 반바지 착용을 허용한 경기도. 오랜 관습을 깨기가 어색한 듯 반바지 차림의 남성 직원을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용기를 내서 반바지를 입은 직원은 무엇보다 시원해서 일하기에도 편하다고 말합니다. 공무원들이 좀 무겁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경직돼 있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복장부터가 이렇게 시원하게 바뀌게 되면 업무 진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분위기도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반바지 패션쇼도 열렸습니다. 반바지에 자켓을 걸친 정장 스타일과 근무하기에 적합한 근무복 반바지 차림. 시원하고 편안하면서도 민원인에 대한 예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체육대회와 MT 등 외부 행사에 어울릴 법한 자유로운 반바지 차림도 눈길을 끕니다. 복장을 간편화시켜서라도 업무의 효율을 높이자 하는 의식이 우리 공직사회를 통해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여직원들의 반응도 대체로 나쁘지 않습니다. 보는 사람도 시원하고 우리 직원분들도 시원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좋아요. 어느 해 못지않게 더울 것으로 예상하는 올여름 시원한 반바지 차림이 공직사회에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네, 북미 실무 협상 재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 북한의 핵 동결에 이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비핵화 협상 목표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었던 트럼프 대통령.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은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는 결과가 될지 모른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 제프리 루이스의 주장입니다. 그는 트럼프 정부는 공식 인정하지 않겠지만
대통령이 북한의 핵을 걱정하지 않고 사랑하게 됐다는 인식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핵 폐기가 아닌 동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핵 동결론에 이어 핵 보유 인정론까지 제기된 겁니다. 미국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앞서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이 협상하는 동안 대량 살상 무기를 동결하길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며 동결론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대북 초강경파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교체를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후임자로 비건 대표 등이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방문에 나선 비건 대표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서 북핵 문제를 브리핑하고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도 회동합니다. 미국의 입장이 유연해졌다는 평가와 일부 우려 속에 북미 실무 접촉을 진전시키기 위한 미국의 상응 조치를 놓고 어떤 조율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한국 측 북핵협상 수석 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이번 달 중순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도훈 본부장은 오늘 인천공항에서 독일로 출국하기에 앞서 북미 실무협상 시기와 관련해 이번 달 중순쯤 재개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판문점 회동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됐다고 생각한다며 독일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를 만나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을 깊이 있게 협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유럽 방문 기간에 북측과 만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한다고 미 국무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비건 대표나 그의 팀이 오는 11일까지 이어지는 유럽 방문 기간에 북측과 접촉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북측 관계자와의 만남 계획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벨기에 브뤼셀과 독일 베를린에 차례로 방문할 예정으로 북미 실무 협상 재개를 앞둔 터라 북측 협상팀과의 접촉이 이루어질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베트남 부인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을 두고 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남편은 어제 구속됐는데요. 엄벌을 촉구하는 국내 여론과 함께 베트남 현지의 비난 여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지금까지 상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연호 기자. 네, 광주입니다. 네, 가해 남편은 범행 나흘 만에 구속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어제 이 36살 김모 씨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전 10시 반쯤에 영장 심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이 단순해서 심사하는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후 3시쯤에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일 밤 자신의 집에서 말이 서툴다며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애초에는 범행 동기가 한국말이 서툴렀다라고 알려졌는데 남편 또 뭐라고 하던가요? 네, 남편 김 씨는 나름대로 이 사과도 하고 이 억울함도 호소했는데요. 법정에 들어가면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이 다르다 보니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감정이 쌓였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면서는 더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아내를 만난 지 5년이 됐는데 아내가 한국말을 잘했지만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한국말을 모른다고 말해서 화가 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의 입장을 직접 들어볼 수는 없지만 남편은 이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네, 가해 남편의 혐의는 다 인정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김 씨에게 내려진 혐의는 이 특수폭행과 아동 학대입니다. 이 경찰은 김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이 자신의 잘못은 다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폭행은 최소 2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이와 함께 입국한 게 지난달 16일인데 채 열흘이 지나지 않은 지난달 25일부터 폭행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에게는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되는데요. 이는 2살 배기 아들 앞에서 아내를 3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한 게 정서적 학대로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피해 여성도 걱정인데 지금 피해 여성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피해 여성은 이 남편으로부터 이 샌드백을 치듯 무차별 폭행을 당했는데요. 몸 이곳 저곳이 다쳤습니다. 우선 이 갈비뼈가 부러졌고요. 손가락도 부러진 데다 머리에 타박상도 입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전치 4주 진단이 나왔는데요.
현재 병원 치료와 함께 이 경찰과 이주 여성 지원센터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남편과의 이혼과 더불어 강력한 처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침 베트남 공안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이낙연 총리 등도 잇따라 사과했죠? 예, 그렇습니다. 하필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 즈음에 이 베트남 치안 관계자 등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요. 이낙연 총리는 어제 럼 베트남 공안부 장관을 접견하고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민감룡 경찰청장도 럼 장관과 회담에서 철저한 수사와 피해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럼 장관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지만 한국 정부에서 잘 대처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도 직접 피해 여성을 찾아서 위로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주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남편을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다문화 가정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기사에는 이 가정폭력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는 댓글도 달리고 있는데요. 이 여러 이유로 결혼 못하는 총각은 많은데 마땅히 신부를 구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외국에서 데려오는 이른바 사랑 없는 속성 결혼이 문제라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결혼 이주 여성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도 외국으로 시집간 여성들의 순환사를 보도하는 등 박항서 감독의 활약으로 좋아진 한국 이미지에 먹칠하고 혐한 감정이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대낮에 아파트에 침입해 생후 16개월 된 아기를 인질로 잡고 돈을 뜯어낸 3인조 강도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31살 조모 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 등은 지난 4일 오후 광주 북구에 있는 아파트에 침입해 40대 주부를 흉기로 위협한 뒤 은행에서 찾아온 현금 1,500만 원과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해안을 시작으로 이달 중순부터 적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경이 본격적인 방제 활동에 나섰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어민과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성 적조를 미리 관찰하고 방제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기와 함정에서 적조 현상이 발견되면 물 분사 장치를 이용해 양식장 유입을 막을 계획입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허가 취소와 관련해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어제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장과 효력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처분은 인보사의 품목 허가 취소 처분과 임상시험 계획 승인 취소 처분, 인보사 의약품 회수, 폐기 명령 등입니다. 충남 청양 지역 수돗물에서 우라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주민들이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추가 수질 검사를 진행하고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이번에도 주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3개월 동안 수돗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우라늄이 검출된 충남 청양 정산정수장. 지난 5일 실시한 수질 검사 결과 원수인 지하수관정 한 곳에서 또다시 우라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그 하나 부분도 교체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데에서는 오버가 되고 어떤 데는 기준치 이하가 나오고. 하지만 마을 주민들에게는 이 같은 사실을 숨겼습니다. 지하수 관정이 여러 개라 원수에 든 우라늄이 이석돼 수돗물 수질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공지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한같지들 않죠. 이게 어떻게 됐나. 이게 또 이거 먹어도 괜찮은가. 시쳐도 괜찮은가. 그 생각은 나죠. 그리고 여태까지 속인 게 여태 속았는데 그 지금 적합할 수가 있습니까? 인근 학교도 아이들에게 아직 생수를 먹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사용하던 급수대입니다. 추가 수질 검사 결과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여전히 사용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학교 측은 공식적으로 수질검사서를 받지 못해 수돗물 사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도가 주민 건강검진과 수질검사 제도 개선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는 모습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하면 지금 청양군에 저러한 분이 나왔습니다 라고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청양군 이거 해라 이런 식으로 크로스 체킹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청댐물을 청양 지역에 공급하는 사업도 내년 상반기로 앞당기기로 한 가운데 우라늄 수돗물 사태에 대한 주민 불안감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네, 아무래도 마시고 씻는 데 쓰는 수돗물이다 보니 한번 생긴 불안감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화로 접어드는가 했던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는 발암물질 검출로 다시 주춤하고 있는데요. 직접 피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수돗물 오염 수준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기정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조리실에 급수차가 동원됐습니다. 매일 730명분의 점심을 조리해야 하는 학교 측은 일일이 물을 받아 사용하는 게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함보다 더 심각한 건 건강 문제. 이 학교를 포함해 3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지난 1일 발암물질인 총 트리할로메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정수 처리 과정에서 주입되는 염소가 유기물 등과 반응해 생성되는 총 트리할로메탄은 다음 날부터 기준치 이하로 내려갔지만 학부모들은 불안합니다. 먹는 물과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은 저희 학교에서는 앞으로 있을 방학 때까지 생수를 이용해서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돗물 불씨는 직접 피해 지역인 서구와 중구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미추홀구의 한 주민은 샤워기 필터가 며칠 만에 쇳가루로 변했다고 신고해 중부수도사업소가 방문 조사를 벌였습니다. 설거지하는 걸 빨래하는 거라든가 뭐 씻는 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불안하니까 필터기를 종류별로 다 샀어요. 갖고 이따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것도 너무 불안해요, 진짜. 조사 결과 보일러를 통한 따뜻한 수돗물의 탁도가 차가운 수돗물보다 최대 8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 일단 보일러 배관의 문제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수도 배관은 저희가 바로 교체를 하거나 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권유드리는 건 보일러 배관 쪽을 청소하시면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겁니다. 상수도 사업소 직원들은 평상시보다 10배 이상 많은 적수 신고를 받고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수돗물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높다는 반증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멕시코시티를 방문해 서울로 7017 등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박 시장은 서울 멕시코시티 지속가능한 도시 포럼에서 역사가 1000년이 넘는 서울의 매력을 살리기 위해 대규모 철거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과정에서 0에서 6세 미만 아이가 있는 가구에 여성 10명 가운데 4명이 경력 단절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보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해 여성이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는 경우가 40%였습니다. 여성이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 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2012년 25%, 2015년 32% 등으로 조사 때마다 올라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해 사용자 단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삭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경제 전망도 밝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과 경제가 이를 소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짓눌린 기업 심리를 되살리고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 환경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 기호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대한 최저임금 충격을 다소나마 흡수할 수 있는 합리적 처방이 될 것입니다. 네, 하지만 민주노총은 재벌 기업이 막대한 돈을 쌓아놓고도 저임금 노동자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편의점주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뭡니까? 임대료입니다.
프랜차이즈 수수료입니다. 그들에게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게 아닙니다.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수수료 다 재벌과 대기업이 다 가져갑니다. 중소기업 왜 어렵습니까? 대기업에서 수직 계열화됐기 때문에 부품 단가 다 후려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어려운 거는 다 이놈의 재벌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문제라고 합니다. 급격히 차가워진 한일 관계에도 방탄소년단은 일본 오리콘 차트 정상을 차지하는 등 현재 한류의 이상 기류는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외교적 역사적 이유로 한류 침체기를 겪어봤던 만큼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분석입니다. 박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일본을 뜨겁게 달궜던 소녀시대와 카라 등 K-팝 가수들. 이명박 전 대통령 독도 방문 등으로 양국 사이가 얼어붙자 자연히 활동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방탄소년단과 트와이스 등이 다시 쏘아올린 한류 붐은 결이 조금 다릅니다. 지난해 방탄소년단 지민의 광복절 티셔츠가 극우 세력의 공격을 받으면서 방탄소년단 연말 방송 출연이 모두 무산됐지만 일본 내 콘서트는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최근 격화된 한일 관계 속에서도 방탄소년단의 새 싱글 앨범은 선주문 100만 장, 연일 오리콘 차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주 10만석 규모의 오사카 공연도 매진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다시 불붙은 한류는 양국의 꾸준한 갈등 속에서 성장해온 만큼 현지 시장에서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또 유튜브나 SNS로 한류를 접하는 경우가 많아 설사 방송 출연 취소가 생긴다 해도 그 파급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한 한류라는 거는 사실 국적성보다는 스타와 팬, 그다음 뭐 아이돌 그룹과 팬 사이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강조되기 때문에 영향이 완전히 없지는 않겠지만 이전만큼의 어떤 그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 지난 2016년 한국 사드 배치로 내려진 한한령 여파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문제가 없다고 해도 갈등이 오랫동안 계속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한류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11일) 만에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로 무더위는 누그러지겠지만 호우 피해에 대비하셔야겠는데요. 내일 동해안 지역에는 최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비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남부지방,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강원 영동 지역에는 최고 200mm 이상, 그 밖에 동해안에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동해안과 제주 산간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8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은 25도로 예상됩니다. 비는 모레 오전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다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잠시 뒤에 뉴스큐 2부가 계속됩니다.